번째 우리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 오피스 센터에서 크로스보더 상속세 증여세 가사 상속 신탁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안지영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법무법인 가온의 안지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가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하는 곳이 아니고 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로펌입니다. 그래서 텍스 분야에서만큼은 저희가 김앤장 율촌하고 같이 티어 1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론칭을 했는데 이 패밀리 오피스 센터에서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저희 텍스 중심이니까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상속 분쟁, 증여, 자문, 이제 신탁, 설계, 가업 승계 후견,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 이혼 같은 사건들도 저희가 원스톱으로 함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오너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 자문, 그리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제 셀럽분들을 위한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텍스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속, 증여도 같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뒤에 간단하게 상속 절차나 상속 분쟁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요원 대응 진단,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 들어보신 분들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손흥민이 귀국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틀 만에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님들이 복도에서 이제 환호를 하면서 맞이하는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손흥민이 왜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회계법인에 불렀을까요? 한국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걸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주자성, 그러니까 한국에 그리고 외국에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 것인지 그 컴플라이언스를 맞추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같은 날에 저희 사무실에도 미국 LPGA 프로께서 방문해서 거주자성 자문을 받으셨었는데 그날 한 회계사님도 저희 사무실에 같이 와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홍보를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컨피덴셜러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 오실 때 저희가 오셨다는 거를 이제 외부에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참 홍보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이 고민한 그 거주자성 이슈가 대체 뭐냐? 세금은 국적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닙니다. 영주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어느 나라든 거주자성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낼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거주자일 때랑 비거주자일 때랑 그러면 국세청에 우리가 세금 신고 납부를 할 때 뭐가 다르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비거주자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나라 국세청에 세금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아니라 상속 재산, 증여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거주자는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국가 국세청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비거주자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 국내 비거주자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각종 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주자가 대체로 공제 혜택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거주자는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는 이제 미국에서 에프파 아시죠? 에프파를 도입을 하면서 한국도 2011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거주자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국세청은 해외에 소재한 재산들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매년 한국 국세청이 신고하도록 해서 이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이제 탈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소득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주자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내 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큰 게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하셨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비거주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지금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완전히 비거주자가 돼서 미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한국에서 일단 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제 한국 소득세법에서 먼저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 183일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의 딱 절반에서 하루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한국에 1년의 절반보다 적게 체류하면 그러면 나는 비거주자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1년에 한국에 하루밖에 안 있어도 심지어 어떤 판결에서는 10년 동안 한국에 하루도 있지 않은 분도 거주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주소. 이건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주소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말소되신 분들도 국내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라는 거는 거주 기간, 직업, 자산, 생긴 가족, 기타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세청이 보기에 한국에 주소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국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굉장히 쉽게 한국 국세청은 한국 거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중 거주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미국 국세청도 미국 거주자라고 하고 한국 국세청도 한국 거주자라고 하면 양쪽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입니다. 소득세에 관해서 체결했고요. 이중 거주자인 경우에 타이브레이커 룰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제 이 1, 2, 3, 4, 5번 순서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더 이제 비중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를 저울질을 해서 한쪽 거주자로 몰아줍니다. 한쪽 좀 더 비중이 많은 쪽 거주자고 비중이 적은 쪽에서는 이제 비거주자인 걸로 조약이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를 해주고 나서는 이제 비거주자도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를 이제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더라도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을 조약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양도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천지국 비과세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서 배당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지국에서는 이제 몇 %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세율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주지국에서는 원천지국에 낸 세금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줘서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게 이렇게 소득세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프로 선수분들이 한국
입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중거주자가 되시는 문제가 많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이제 자문을 받으셨던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표준적인 케이스입니다. 국적은 대체로 한국이시고 외국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대체로는 이제 외국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니까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훨씬 길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보러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로 참여하게 되면 한국 체류 일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소득은 대체로 그 외국 구단에서 받는 연봉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들을 하세요. 그 송금해서 재테크는 한국에서 하시죠. 그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 외국에서 받은 연봉 이거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천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소득의 원천은 국외 원천 소득입니다. 외국 구단에서 연봉을 10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자, 안 내셨다가 한국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세를 추징을 하면서 이제 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최근 사례로만 2개를 꼽았는데요. 중국 구단에서 활동하던 축구 선수는 국내 거주자라고 판결이 났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수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두 선수의 생활 관계를 자세히 제가 판결문을 다 봤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왔을까요? 너무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마다 어떤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을 담당했느냐, 어떤 판사님이 담당했느냐, 그리고 이제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거주자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엇갈린 판결을 통해서 잠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거주자 이슈는 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하신 이슈입니다. 소득세는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고 상속증여세는 거주자 판단할 때 소득세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상속하고 증여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 누굴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거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한국 비거주자면 그러면 한국에 소재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비거주자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제 한국 재산에만 과세를 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거주자면 미국 계좌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미국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미국 계좌 간에 송금을 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해외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 이미 해외로 재산을 많이 송금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비거주자이신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 과세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거주자인 게 더 유리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거주자는 이제 상속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기초 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 공제도 못 받는데요. 이제 한국 상속 공제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한데 이걸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할 실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거주자인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쪽에서는 거주자 판단은 어떨까요? 소득세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건 소득세하고 같아요. 이제 국내 소득세법을 그대로 상속증여세법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조약이 없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그 어느 나라하고도 상속세 증여세는 조세 조약을 체결한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긴 해요. 한국은 이제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를 이제 한쪽 거주자로 몰아줄 수가 없습니다. 타이브레이커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 다 뭐 최고 세율 50%씩 내면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부동산이 있었고 뭐 미국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상속세를 내지만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 가져와서 세액 공제를 받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은 이제 미국에 가져가서 그 세액 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조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라 내국 법에 의존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뭐 이제 한국, 미국, 아니면 뭐 한국, 일본 이렇게 이중 거주자이신 분들 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세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이제 제대로 풀리 다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방법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어느 재산에 대해서 이쪽에서 공제받고 이쪽에서 공제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공제를 못 받으신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중과세로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소득세보다 거주자 관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한쪽에서만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몰아주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이중과세 위험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활관계를 내가 조심하고 정리하고 해야지 한국 거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 저희한테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놨습니다. 거주 기간은 이제 183일 넘으면 그냥 무조건 한국 거주자잖아요. 그러면 183일만 안 넘으면 괜찮을까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이게 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한 뭐 100일, 3개월 정도죠. 그 정도를 이제 넘어가면 한국에 좀 많이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100일보다 좀 적게 있었다, 2자릿수다. 이러면 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네, 이런 인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거주자 판단을 하는 국세 공무원, 이 판단을 하는 판사님 개인이 보고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경험상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략 3자릿수와 2자릿수의 차이가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개인 주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체류를 할 때 그 체류 사유가 어떤 건지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다. 이러면 이제 악유가 가능하겠죠. 나는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체류했던 거다. 이제 악유가 가능하겠죠. 직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 이제 내가 비거주자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거주자 판단을 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원래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시면서 회사를 정리하고 가시는데 당장 이제 회사를 법인을 없애지 않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등기부에 내가 뭐 대표이사로 찍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대표이사라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도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는 것도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택이어도 똑같은 부동산이어도 이게 거주용 주택인지 상가 건물인지 당연히 거주용 주택이 조금 더 불리하겠죠. 내가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집에 살겠다는 나의 이제 의사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택도 공실인지 임대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대가 돼 있으면 좀 더 유리하고 안 돼 있고 공실이면 내가 언제든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니까 좀 더 불리하겠죠. 그리고 생계 가족. 같은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가까운 가족이 이제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기타 생활 관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 이제 이 거주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많이 대리를 하는데 굉장히 사생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증거로 다 내야 되거든요. 또 내가 휴대폰 개통을 했는지, 보험을 어떤 걸 가입했는지, 내가 종교 활동을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연주를 했는지, 동영상 제출하고, 운전면허를 언제 땄는지, 내가 어디에 무슨 회원권이 있는지 이런 걸 증거로 다 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생활도 굉장히 침해가 많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내가 해외 이주 신고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해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쪽에 이제 스테이터스가 달라지잖아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이제 국내에서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를 국세청 단계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거주자로 체크를 해서 해왔는지, 비거주자로 체크를 해왔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나는 한국 거주자인데 비거주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다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을 때 그런 내 생활의 불편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하셔서 내가 비거주자로 나를 전환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환시킨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고민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 출국세 엑스텍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세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대비는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 거주자성을 정리를 하고 비거주자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상속을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고객분이셨고 저희가 이제 소송 대리를 하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아빠로 사셨어요.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분들은 먼저 캐나다에 보내서 이제 계속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자녀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본인도 캐나다로 건너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15년을 사셨어요. 은퇴 이민 생활을 하신 거죠. 네, 생활비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을 해외 이주자금 송금해서 캐나다로 보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부동산 살 사람이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잠시 그 부동산 팔려고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셔서 한국에서 치료 중에 1년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생활 완전히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서 15년을 사셨거든요.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좋아요.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 혜택을 누리실 생각으로 플래닝을 다 해서 가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1년 넘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국국세청에서 캐나다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에 들어갔었고, 이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제 갑자기 투병하느라고 이제 거였다는 점을 좀 소명을 해서 다퉜었는데,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한국 거주자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는 매년 그 해에 내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봐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내가 15년을 캐나다에 살았어도 30년을 미국에 살았어도 내가 죽는 그 시점에 내가 누구한테 증여하는 그 시점에 한국 거주자면 그냥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과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훨씬 더 신중한 거주자성 이제 플래닝이 필요한 분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해드릴 때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 비거주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리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껏 플래닝하고 뭐 생활 불편하게 한국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가셨는데도 나중에 돌아오시면 그게 다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위해서 이제 내 거주자성을 정리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의 내 노후 계획까지 좀 이제 신중한 인생 계획을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주자일 때만 필요한 것, 미국으로 치는 FBA죠. 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간단하게 헷갈리는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한국 거주자예요. 근데 이게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국세청에서 알기 쉬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 만들어서 뿌렸었는데요. 그때 거기에 타이브레이커 룰이 적용된다고 나왔었어요. 아까 소득세에서 이중거주자는 이제 타이브레이커 룰로 한쪽으로 정리해준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국세청에서 그거 잘못했다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책자에서는 타이브레이커 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한국 거주자는 타이브레이커 룰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소득세는 나는 한국 비거주자야.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제 대상. 이것도 이제 외국인은 이제 면제 요건이 있어요. 이제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죠. 네, 최근 10년 중에서 내가 5년 이하로만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체류 일수만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 또는 거소가 5년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 주소, 단지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그 주소가 5년 이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도 단순히 체류 기간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문을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 계좌 말고도 해외 증권 계좌 가지고 계신 거 그것도 이제 다 포함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제 가상자산, 코인 계좌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 계좌라는 거는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 키움증권 계좌에서 저 미국 주식을 샀어요. 저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 대상인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증권 계좌를 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 키움증권 계좌를 터서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증권 계좌를 터서 미국 증권 계좌에서 한국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증권 계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자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좌가 어느 나라에서 튼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신고 대상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말일 그 해외 계좌들의 매월 말일자 잔고를 합쳐요. 그럼 1년에 12개가 나오겠죠? 그 12개의 금액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게 있으면 이듬해 6월에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 보면 이제 50억 신고를 안 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50억을 안 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하지 않은 그 계좌 잔고 금액의 20%까지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제청 기간이 5년까지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조사를 당해서 적발을 당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내가 올해는 신고하고 내년은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안 하는 분들은 쭉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쭉 하지. 그럼 내가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적발을 당했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소급해서 5년치를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계좌 잔고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거를 20%를 한다고 최대 20%를 한다고 하면 5년치 하면 100%거든요. 그러면 거의 계좌 몰수에 가까워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셔서 저희가 과태료 이의 절차를 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금하고 조금 다른 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면 일단 과태료를 돈을 안 낼 수 있으세요. 세금은 일단 내고 나서 법원에 가야 되는데 과태료는 일단 돈은 안 낸다. 이의 제기를 해놓고 법원 단계로 올라가면 법원에서 판사님 재량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그때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감액되실 여지가 있고 저희가 이제 요 해외금융계좌 처음 제도 도입됐을 때부터 저희가 이 사건 많이 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 빵원으로 만든 케이스도 저희 한 3건 정도 있었고 절반, 3분의 1, 절반 이 정도로 이제 감액해드린 케이스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주자 관련해서 저희 가온 업무 잠깐 소개드리면 그 거주자성 이제 플래닝 하시는 자문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성 이슈로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제 뭐 과세 이슈가 생기면 예전에 내가 신고 납부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고치는 한국국세청에 이거 고쳐주세요. 옛날 거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공정청구 수정신고 저희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거주자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세무조사 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됐을 때 불복해서 소송까지 저희가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과태료 이의 제기하고 형사사건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텍스 관련해서 이제 거주자성 말씀드렸고요. 해외를 못 가시는 경우에 상속이 발생하면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상속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 세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상속 절차를 처리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연락을 주셔서 미국에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한국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상속인분들 중에 뭐 일부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우선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날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걸로 최근에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다 이제 통지서가 조회한 게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2주 정도 걸리고요. 이제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관계가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속 절차 이렇게 쭉 진행하는 와중에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매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상속인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매번 해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절차 시작 단계부터 이제 그동안 누락됐던 출생신고, 누락됐던 혼인신고, 누락됐던 이혼 다
정리를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업데이트를 해놓고 빨리 업데이트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늦게 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다 절차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는데 공증을 안 받으신 거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 유언 검인 절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채무가 더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분 상속인들끼리 서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원에 심판 절차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심판 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 상속재산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명의 변경 과정에서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특히나 예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셔도 상속인 중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언장을 아무리 은행에 갖다 줘도 예금을 안 내줍니다. 위임장을 받아와야 돼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 위임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 있으면 바로 집행이 되긴 하는데,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해외에 계신 상속인분들이 서류가 해와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명의 변경 절차 같은 것도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가 필요한데요. 원래는 6개월 신고 납부 기한이 6개월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거나 해외에서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속인들 전원이 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더 연장하는 거는 힘들어서 사실은 그 9개월도 굉장히 촉박하다고 하세요. 이런 절차들을 다 이제 앞 절차들을 거의 다 진행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명의 변경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쓰는 거, 그리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심판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대리를 해드리고,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도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가온텍스그룹의 이유식 세무사님이 상속세, 취득세 신고 절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속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상속 분쟁을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속 분쟁이 있을까요? 흔히 뉴스에서 보는 걸 유명한 거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죠.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생전에 누군가한테 이미 많이 증여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유언장으로 누군가한테 내 재산을 몰아준다고 유언장을 쓰셨을 때, 그때 이제 못 받은 상속인이 내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돌려달라고 뺏어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같으면 2분의 1이고요.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뺏어올 수 있는 게 유류분이고, 만약에 유언장을 안 쓰고 돌아가셨다, 생전 증여도 많이 안 하셨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 남긴 재산,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받는 게 맞는데, 이제 생전에 누군가가 사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분보다 그 사람을 적게 받는 게 정당하겠죠. 그리고 또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사실은 장남이 사들인 집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장남이 많이 받는 게 정의롭겠죠. 또는 부모님이 일찍이 편찮으셔서 장남이 직장을 때려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30년간 부모님을 감경했다. 당연히 장남이 많이 받아야겠죠. 그런 걸 조정해주는 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서로 이제 거의 인생 역사가 가정법원에서 다 이제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절차가 됩니다. 한 5년 정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5년간 홀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 자체가. 다른 건 뭐냐?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프시고 치매도 오시고
그런 기간이 뭐 길든 짧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어르신 돈 관리 다 옆에서 해드리면서 그리고 카드 가지고 가서 통장 가지고 가서 ATM에서 뽑아가지고 뭐 계속 지속적으로 뽑아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사라지는 돈들도 많고요. 또는 오락가락한 와중에 그분 유언장을 대신 써준다든지 나한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차별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인데 치매 걸리니까 옆에서 돌봐주던 간병인이 갑자기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웃으시는데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을 누군가가 못 빼가게 락을 거는 장치가 후견입니다. 후견이 개시되고 나면 법원에서 정해준 후견인이 이분의 재산 관리를 다 하게 돼요. 누군가가 임의로 돈을 빼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옆에 사는 간병인이 돈 빼갈까봐 걱정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형제분들끼리 서로 이제 모시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 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분들이 이 분을 믿지 못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후견이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안전하게 지켜지겠죠. 근데 이미 예전에 빼간 거는 어떡하죠? 예전에 빼간 걸 처리하는 게 이겁니다. 과거에 증여했다, 증여 무효 소송. 유언장 쓰셨다, 유언 무효 소송. 혼인 신고가 가짜로 됐다, 혼인 무효 소송.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후견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서로 자기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들 하세요. 내가 아버지 재산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 가정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을 해줍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 늘 선임을 하게 되고요. 가족분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할 때 기존의 부모님을 이미 모시고 있는 분들이 유리를 해서 부모님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서울대 교수님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형사 고소를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조금 더 평화롭게 상속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속 대비해서 컨설팅 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차원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제 절세 플랜도 짜드리고 납부 재원도 이제 같이 봐드리고 이제 미리 법정 후견 아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가정법원이 마음대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을 이미 후견인으로 미리 계약을 해서 공증하고 등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후견인이 되도록 할 수 있고 유언장도 유언 공증을 해줄 수 있고 유언 공증 내용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내용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가 한국에도 약 10년 전부터 이제 금융기관에서 상속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유언 비용 신탁도 저희가 설계해서 금융기관에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가돼서 제가 이거 케이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 오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 재산에 대해서 유언 내용 신탁을 하시면 좋은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뭐 전부 다 또는 일부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다. 근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나중에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금이다. 신탁해놓으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절차적으로 훨씬 간편하게 그 예금을 미리 정해진 금액을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협의할 필요도 없고요. 자녀들끼리 협의할 필요도 없고 금융기관에 뭐 위임장 내는 필요도 없고요. 유언장으로서는 이제 예금 집행을 안 해주는데 유언 내용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훨씬 간편합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은 바로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신탁을 해두고 금융기관이 계속 그 부동산을 나중에 사후에도 관리하면서 자녀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해서 처분 대금
배분해주고 이런 것까지 금융기관에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보셨던 내용 중에 혹시라도 이제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그 가온 홍보 자료하고 제 명함하고 이제 그 앞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자문 요청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안지현 변호사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